믿기시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9살 아이가 지구 반대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됐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 한 번의 수술로요. 아르헨티나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외과의사인 아이의 아버지는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냈고 세계학회에서 수없이 상도 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경력도 그 어떤 명예도 죽어가던 딸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이 하나 살리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날 밤 단 한 줄의 논문에서 마지막 희망을 본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잠시만요. 5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 로페즈, 아르헨티나 국립병원 소아심장 전문의입니다. 42년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제 손으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애비로서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요? 진료실 벽에 걸린 의대 졸업장과 국제학회상들이 제게 비웃는 것 같았죠. 내 유일한 딸 엘리사의 심장 초음파 결과를 보는 순간 의사가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 무너졌습니다. 선천성 좌심방 폐색증. 제가 수천 번 진단해온 이 질환이 제 딸에게서 발견되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난 괜찮은데. 엘리사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9살 어린 딸이 저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순간이 더 가슴 아팠죠. 수술대 위에서 항상 냉정했던 제가 딸의 병상 앞에서는 한낱 무기력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동료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소아심장 수술 성공률 95%. 그러나 엘리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심장 구조가 너무 복잡했고 혈관 배열이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랐죠.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진단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병원의 최고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엘리사가 잠든 후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의학 서적들을 뒤지고 수술 사례들을 검토했죠. 자정이 넘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명예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로서 제 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니콜라스, 잠깐 쉬어야 해. 동료 카를로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너무 지치면 길이 보이지 않아.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잠시 숨 돌려야 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분명히 있어. 세계 최고명이라는 놈이 자기 딸도 못 살리는 무능한 의사가 되어선 안 돼.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빛났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심장외과 좌심방 폐색증 6기 환자 생존 사례 발표.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논문을 읽어내려가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수술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개발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성공률은 단 28%였지만 다른 방법들은 0%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의 의료 기술이라고 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먼저 떠올렸지만 서울대 병원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 내 딸의 생명을 구할 열쇠가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리사의 담당 의사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죠. 니콜라스, 우리도 그 논문 읽었네. 하지만 그건 너무 실험적이야. 성공률도 높지 않고 나는 의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하는 거야. 28%면 충분해.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했죠. 엘리사의 상태가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되었을 때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병원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나? 당신은 여기서 최고의 의사야. 여기서도 할 수 있어. 병원장님, 제가 여기서 최고라면 왜 제 딸을 살릴 수 없죠? 아니, 한국에 가야 합니다. 제 동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니콜라스, 정신 차려. 당신은 아르헨티나 의학계의 자존심이야. 포기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병원장은 제 사직서를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로페즈, 현실을 직시하게. 엘리사의 상태는 우리도 안타깝네. 하지만 당신의 경력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 한국이라니, 동양의 어느 작은 나라에 모든 걸 걸겠다고? 동료 의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당신은 매년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포기하는 거야. 부에노스아이레스 최고급 주택가의 저택도 잃게 될 거야. 의학회 회장 자리도 날아가겠지. 다음 회장은 당신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게는 많은 것이 있었죠. 화려한 경력, 명성, 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딸의 생명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여권과 비자 준비, 항공권 예약, 병원 연락까지 모든 절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밤 엘리사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늘게 이어진 생명의 끈. 그것만이 제게 남은 전부였죠. 아빠, 한국에 가면 나 다 나을 거예요? 엘리사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았으니까 그들이 너를 치료할 거야. 그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딸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며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손에 제 딸의 생명을 맡기게 될 거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의사들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제 권위와 명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평온해졌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마지막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죠. 공항 표지판의 한글은 마치 외계어처럼 보였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를 본 파란 조끼를 입은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노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자원봉사자 배지를 달고 있던 그분은 우리를 택시 정류장까지 안내해 주셨고 심지어 기사에게 우리 목적지를 설명해 주셨죠. 한국에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친구 생겼어요. 제가 당신 친구예요. 간신히 영어 안내를 따라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 겨우 의사소통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시원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 공용 화장실, 한국식 온돌,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얼굴은 비행 후 더 창백해져 있었죠. 아빠, 여기 사람들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내일이면 병원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한국어로 된 서울대병원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좌절했습니다. 영어 버전이 있긴 했지만 예약 시스템은 한국어였죠. 게다가 외국인 환자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약속 없이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페즈 선생님, 이런 수술은 예약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주 전에 연락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립병원의 소아심장 전문이요. 제발.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의 진료는 불가능했죠. 병원을 나서는 저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지쳐 보였고 저는 그녀를 위해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길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영어 메뉴가 없어 그저 손짓으로 커피 2잔을 주문했죠. 엘리사는 못 먹을 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죠. 무슨 일 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갑자기 한 노인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였죠.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서 바로 진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엘리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가져왔죠. 아이가 힘내려면 먼저 뭐라도 먹어야죠. 이건 우리나라 미역국이에요. 산모들이 몸 회복할 때 먹는 거예요.
엘리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숟가락 먹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박영숙 할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더 듣고 나서 갑자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한국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정유진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그분이 소아심장 전문가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카페 주인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니. 아르헨티나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을 때 박영숙 할머니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의사 손이 아니라 마음이야. 당신은 아이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날 저녁 박영숙 할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음날 아침 정유진 교수와의 상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왜 우리를 도와줬어요? 글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특별한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인간미가 의학 논문에서 발견한 희망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심장센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 깔끔하게 정돈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의료진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죠. 정유진 교수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국제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엘리사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희 수술법으로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먼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카모토 주니치 교수, 중국의 리 보청 교수, 그리고 몇몇 한국 의료진들이었죠. 사카모토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교수, 이 케이스는 우리가 게이오대에서 시도한 적 있는 유형과 유사합니다. 성공률 28%. 한국식 수술법은 미흡한 체계의 실험일 뿐이죠. 리 보청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실험적 수술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의학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의료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제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들은 의학적 자존심과 국가 간 우월성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유진 교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카모토 선생님, 리 선생님, 우리의 수술법이 실험적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모든 의학적 진보는 처음엔 실험이었죠. 그러나 저희는 이미 유사한 케이스에서 28%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우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을 봅니다. 엘리사의 심장 구조는 특이하지만 저희 팀이 개발한 변형된 접근법으로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접근법은 일본에서 10년 전에 이미 시도했다가 폐기된 방법입니다. 한국 의학은 아직 동아시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군요.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유진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선생님, 저희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혈류 우회로를 만드는 대신 심장 내부 구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 논문을 읽어보셨습니까?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토론에 참여하면서도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 이런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죠. 마침내 정유진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환자의 아버지인 로페즈 박사님과 제가 내리겠습니다. 수술은 3일 후로 예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이 보청 교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으로 오시면 더 안전한 방법을. 교수님, 제 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방법으로는 엘리사가 살 수 없다는 것, 당신도 알고 계시죠?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섰습니다. 정유진 교수가 따라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이 제 딸을 위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정유진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당신이 아르헨티나에서 최고의 의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딸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그건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 명성이 아니라 엘리사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수술 전날 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호흡이 평소보다 얕아지고 얼굴색이 더 창백해 보였죠. 새벽 2시, 갑자기 그녀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괜찮니? 딸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제 의사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죠. 심정지 직전이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에게 도움을 청해 구급차를 불렀지만 영어로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박영숙 할머니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 통역해 주었죠. 구급차 안에서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의사로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기에 더욱 절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코드블루가 선언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엘리사는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정유진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살피더니 간호사에게 의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엘리사의 산소 포화도가 60%까지 떨어졌어요. 혈압도 40으로 낮아졌죠.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심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유진 교수는 중환자실로 돌아갔고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응급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 위태로웠죠. 30분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카모토 교수와 리 보청 교수가 병원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이네요. 사카모토 교수의 말투에는 연민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리 보청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일 뿐이니까요.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정유진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희소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안정되었습니다. 응급처치가 성공했어요. 사카모토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치하셨나요? 그 상태라면 일반적인 프로토콜로는 저희는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특이한 심장 구조를 고려해 변형된 약물 요법과 경피적 산소 공급을 병행했죠. 사카모토 교수와 리 보청 교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죠. 리 보청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이 아닌 본능이야. 저는 딸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유진 교수는 저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아.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너를 구해주셨어. 엘리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죠. 한국 사람들, 따뜻해요.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정유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엘리사의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을 연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타이밍을 찾아야 해요. 너무 서두르면 수술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복도 끝에서 사카모토 교수와 리 보청 교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의구심과 동시에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죠. 한국 의료팀이 보여준 신속한 대처와 비표준적 접근법이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잤습니다. 엘리사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죠. 새벽녘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유진 교수였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잠시 대화 좀 할까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고 있어요. 우리 팀은 내일 수술을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빨리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엘리사의 심장이 응급처치에 반응을 보였고 어제의 위기가 있었기에 오히려 약물 조절이 더 잘 되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두려웠지만 의사로서는 정유진 교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았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시죠.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였죠. 사카모토 교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시스템과는 다르군요. 더 유연하고 빠릅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제게 작은 소원을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 잘 되면 우리 여기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물론이지. 엘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이미 낯선 나라에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요. 수술일 아침, 저는 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긴장했지만 용감했죠. 아빠,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날 살릴 거예요. 맞죠? 그래, 그럴 거야. 아빠가 여기 있을게. 이제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이상 걸릴 예정이었죠. 의사인 제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음식을 싸왔고 저와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 교수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라고요. 3시간 후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나 5시간째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의료진을 불렀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불안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7시간째 마침내 정유진 교수가 수술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폐 우회 장치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지금 기술팀이 수리 중이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지금 대체 장치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30분 정도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카모토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상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군요. 정유진 교수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당신도 심장외과 의사시잖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메인 장치가 복구될 때까지 우리는 대안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혈액 온도를 2도 낮추고 보조 순환 시스템을 변경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라면 시도해볼 만합니다. 제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모든 의료진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엘리사는 수술대 위에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일시적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지만 지금은 환자로 봐야 했습니다. 정 교수님, 제 딸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특이 반응 없고 약물 알레르기도 없습니다. 체온 관리를 변경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협력했습니다. 정유진 교수의 지시 아래 모든 팀원들이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위험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죠. 25분 후 주 장치가 복구되었습니다. 연결합니다. 엘리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신호음이 안정적으로 울렸죠. 정유진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술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사카모토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추가 3시간의 수술 끝에 정유진 교수가 마지막 봉합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의료진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수술실을 나올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정유진 교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이자 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복도에는 박영숙 할머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이가 살았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제 딸이 살아난 것은 단지 의학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죠. 엘리사의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수술 후 3일째, 그녀는 이미 침대에 앉아 작은 이야기책을 보고 있었죠. 정유진 교수는 매일 아침 해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엘리사는 정말 강한 아이군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수술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CNN, BBC, 그리고 여러 의학 저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심장 수술법으로 구해진 아르헨티나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에 실렸죠. 서울대 병원은 국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정유진 교수와 저는 나란히 앉았고 사카모토 교수와 리 보청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정유진 교수가 먼저 수술 과정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단순한 의학적 성공이 아니라 국제의료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로페즈 박사님의 통찰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의사로서, 또 하나는 아버지로서입니다. 전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 제 딸에게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죠. 한국은 의학의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미래의 의료국가였습니다. 정 교수님과 서울대 병원 의료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제 딸을 살렸습니다. 질문 시간에 일본 기자가 사카모토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한국의 수술법에 회의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사카모토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교과서를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정 교수님의 팀은 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리 보청 교수도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과 접근법은 중국에도 필요합니다. 협력을 위한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유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서울대 병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시겠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의 회복 기간 동안 우선 객원 교수로 시작하시고 그 후에 정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엘리사와 이야기하며 고민을 나눴습니다. 아빠,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할머니랑도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아르헨티나야. 친구들도 아빠 일도 모두 그곳에 있잖니. 엘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빠 몰래 한국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간호사 언니가 가르쳐 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빛이 있었죠. 아빠, 여기서 새로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요? 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아빠도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미 바뀌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6개월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병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서울의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시원을 떠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죠. 박영숙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우리를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엘리사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었습니다. 저는 아직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딸은 이미 짧은 회화가 가능했죠.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한강 공원에서 놀았고 케이팝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유진 교수와 저는 국제의학 저널에 우리의 수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아르헨티나 협력으로 이룬 혁신적 심장 수술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사카모토 교수도 후속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해 왔죠. 엘리사의 10번째 생일,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유진 교수, 박영숙 할머니,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엘리사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 제 소원 알아요? 우리가 영원히 한국에 사는 거예요.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딸의 소원을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딸의 생명을 되돌려준 곳이자 제 의학적 열정을 다시 불태운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엘리사는 창문 앞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그 위에 한글로 무언가 적은 후 밤하늘로 날려보냈죠. 뭐라고 썼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라시아스 코리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엘리사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모두가 저를 도와줘요.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죠. 이곳에서 저는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대 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말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 로페즈입니다. 한국에서 새 인생을 찾은 의사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모두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정유진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은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료입니다. 그의 딸 엘리사는 우리 모두의 딸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단지 의학적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회복된 것도 단순한 수술의 성공이 아니었죠.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하는 나라였습니다. 의사로서 수천 명을 치료했지만 정작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자존심을 버리고 낯선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나은 의사이자 더 나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르헨티나의 세계적 명의 니콜라스 로페즈는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나의 두 번째 고향.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엘리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